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이한 나사 발표. 2. 한국 최초의 지점. 3. 공동의 적에 맞서 협력할 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사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한국 지부를 공식적으로 설립. 한국이 향후 지을 항공우주청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나사의 이례적인 발표에 전 세계가 놀란 상황. 대체 나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인 영토 개척을 위해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주른 파장은 상당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본격적으로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나사 최초로 한국의 정식 항공우주국 소속 기구를 설립,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에 대해 나사가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의 발언은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까지 과학기술 유출을 막고 다른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해 꽁꽁 감싸던 나사에서 한국에게만 이례적으로 문을 연 것인데요. 나사 창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형 나사 항공우주청의 존재와 관련, 한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주경쟁에 발을 닿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우주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에서는 현재 눈부신 과학발전과 우주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표현을 쓰며 나사의 이번 협력과 한국 지부 설립에 대해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죠. 최근 들어 다누리를 비롯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한국의 과학기술 변천사를 언급하며 작은 나라에서 집약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투자한 미국과 중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한국을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보인 눈부신 발전은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연구에서도 한 번의 실패를 거쳐 두 번 만에 누리호를 성공시킨 것은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사건 사고가 일어나 안정성 측면에서 그 누구도 우주발사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술을 투자해 이를 성공시킨 것은 극히 일부의 국가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보란듯이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주발사체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런 한국이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우주사업을 진두지휘, 한국도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인 것입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나사를 만들기 위한 땅 고르기에 들어갔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로 예산은 물론이고 강한 주장으로 우주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부서가 없다는 것이 한국 우주산업에 있어 큰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가 강하게 우주사업에 욕심을 내고 항공우주청 부지를 사천으로 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건설 및 부처 설립의 의지를 보이면서 나사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나사의 협력을 구할 때 나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구 특성상 기구 설립에 관한 노하우만을 한국 정부는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나사에서 기술 협력은 물론 항공우주청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심지어 나사 기구까지 한국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사가 한국의 지부 설립까지 하며 한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사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존재였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와 미국을 엄볼 정도로 우주사업에 큰 돈을 투자한 중국은 차례차례 우주 영역에 있어 성과를 내며 러시아와 미국을 긴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달 탐사에 나선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하면서 나사 과학자는 물론이고 미국 정치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중국 국가우주국 캔사는 2020년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가져온 달 암석 표본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 이 광물에 창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올해 발표했습니다. 국제광물 아카페아 EMA는 면밀히 탐구한 결과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새 광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달 현무암 입자에서 발견된 이 광물은 미국과 러시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광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죠. 게다가 중국 국가우주국은 암석 표본을 통해
미래의 핵융합 원료인 헬륨-3 매장량과 관련한 수치를 처음으로 뽑아내면서 미국, 러시아 못지않게 달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에너지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각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은 달의 가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헬륨-3은 대략적으로 100만 톤 정도 달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함유량이 고순도일 경우 충분히 이를 개발할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달 경쟁이 곧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길이며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한 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일입니다. 그동안 달 탐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나사는 중국의 잇따른 발견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대놓고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르게 군사적 목적이 다분하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무력으로 달을 뺏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가 미국을 향해 조심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남긴 것은 그만큼 중국의 우주 경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나사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해 각종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었으나 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최근 있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 아래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 조치를 당하며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죠. 다행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산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속도 면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뛰어난 기술과 우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표명하는 국가의 협력이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국가가 나사 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누리호를 비롯해 다누리까지 우주로 쏘아 보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도 등장하면서 나사는 한국을 눈여겨봅니다. 한국의 나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다누리 달 탐사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다누리를 주목하라는 기사를 통해 다누리에 탑재된 시도캔 기술을 주목합니다. 달은 인간의 탐사를 전부 허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 가려진 부분은 아직 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나사에서는 이 부분을 촬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촬영할 카메라 기술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 다누리 연구진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구 명지대라 불리는 곳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죠. 미국이 달 관측 궤도 선로에 보냈던 카메라와 비교해 성능이 200배 이상 개선된 카메라로 이때부터 한국 우주과학기 수준을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영하 220도 이하 극저온 진공 상태를 구현하는 시험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나사 연구진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우주에서 적외선을 비롯해 각종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선 우주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저온에서 냉각되는 망원경이 필수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초로 이를 개발했고 실용화에 성공시킨 것이죠. 필 콩버트, 미국 칼텍 박사는 천문연의 진공장비가 우주 망원경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자들의 기술 수준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달 환경을 그대로 지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공 챔버 기술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나사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달 환경을 한국에서는 구현해냈죠.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한 진공 챔버 기술은 모래나 미세먼지 등 달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도 아무 이상 없이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앞으로 달 탐사 시뮬레이션을 위해 휴스턴이 아닌 한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나사의 한국 지부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우주 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사의 한국 지부 건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생각해보면 나사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산만이 아니라 우주기술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삼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의 행보에 비웃음을 보냈던 거대 재벌 미쓰비시가 삼성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거짓말과 파벌 싸움으로 약해진 미쓰비시는 삼성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구제를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죠. 대체 일본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초대 회장이자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전설적인 인물.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임원 승진 시기가 겹쳤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진자들과 같이 회동하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삼성의 로고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선대 이병철 회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의 삼성 로고로 바꿨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예전 로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미쓰비시와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미쓰비시의 로고는 세 장의 떡갈 나무 잎을 형상화한 빨간색 마름모 3개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1960년대에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로고는 삼성답게 빨간색 별이 3개 모여있는 로고였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미쓰비시와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로고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미쓰비시를 추월하고 세계적인 IT 기업과 겨룰 만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인텔을 제치며 9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로 과거 인텔이 차지하던 점유율 매출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에 비해 무려 34.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디램 시장 점유율은 43.9%에 달해 디램에서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MS와 메타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하며 미쓰비시를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 3대 재벌이라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전쟁 때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확장을 거듭했죠.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은 세계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바로 그 기업들이죠. 이들은 금요라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 회사 회장 및 사장 48명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회는 최고이사 결정기관 후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그룹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이라 꼽힌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비시 UFJ 은행으로 크게 세 개의 파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 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0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것이 들통납니다. 연이어 2004년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신뢰도 타격에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닛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를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파벌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을 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사내 분위기에서도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지속된 것이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 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죠. 미쓰비시 전선과 미쓰비시 신도 등 제조업체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되며 장인 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에 속이는 게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러한 행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 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연을 성장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부 파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장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미쓰비시는 삼성그룹에 뒤처지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에도 안일한 모습을 보이며 미쓰비시는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2021년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린 탓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승리에 취한 미쓰비시는 기술 개발과 트렌드 읽는 것에 실패,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무서운 성장의 칼날은 현재 미쓰비시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뉴삼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기업 합병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하나만 인수 이후로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 IT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가 삼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미쓰비시 그룹에 속한 미쓰비시 전기,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 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미쓰비시 전기는 TSMC와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마에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경영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에 늪에 빠진 미쓰비시 입장에선 미쓰비시 전기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쓰비시를 참고해 삼성을 만들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인데요.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자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껏 삼성을 비웃으며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미쓰비시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쓰비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공하는 삼성의 미쓰비시 회사까지 집어삼키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 해군의 전력은 세계 최대, 최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해군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무서운 팽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해군이 이제 곧 미국 해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미 해군 군함 조달 총책임자가 미 해군 군함을 의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여 한국 해군을 위해 새롭게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함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 재건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 수장 톰 앤더슨 제독이 극비리에 한국으로 입국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군함 조달 사업 P-50의 총괄 책임자인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혀 국내외 조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P-50는 미군의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있어서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모두 군함을 건조했거나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들이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시간을 내어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 조달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 미국에서 공개된 몇 장의 보고서들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충격적인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 의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싱크탱크에서 입을 모아 이대로면 미국 해군이 곧 중국 해군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지난달 17일 미국의 해군전쟁대학의 샘 탱그레디 교수가 해군연구소 저널 프로시딩에 기고한 큰 함대가 이긴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탱그레디 교수는 해전에서 질적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 얘기 아니다라며 배가 많은 쪽이 거의 항상 이긴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소규모 첨단 기술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미국 해군이 신규 군함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있는 물량 위주의 중국 해군에게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28차례의 해전을 분석한 결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긴 경우는 25차례였고 기술 우위에 있는 쪽이 승리한 경우는 3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3차례의 해전 중에는 임진왜란 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번을 빼고는 모두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겼고 수가 비슷하면 전술, 전략이 뛰어나거나 지휘력이 앞서는 쪽이 이겼다며 이러한 역사적 선례에 비춰볼 때 미 해군이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는 2020년 미국을 앞질렀고 현재 340척에 이르는 함대를 2년 안에 400척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계획은 2045년 350척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물량을 앞선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해군 운항계획 보고서에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여기서는 함대의 크기보다는 기술과 개념, 파트너, 체계의 통합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배는 훨씬 성능이 좋아서 숫자가 적어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은 역사적 증거에 무지한 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해전은 소규모인 미국 해군 전력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맞붙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적 우위 없는 기술적 우위에 어느 정도 도박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에서 2023년 미국의 군사력 지수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해군의 점수를 약함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던 미 해군이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사실에 미 의회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곧바로 미 의회는 미 해군의 장기 건조 계획 중 가장 공격적인 대한 3의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대한 3은 향후 30년간 포드급 항공모함 7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6척, 차세대 구축함 DDGX 47척, 컨스텔레이션급 플라이트 57척을 포함한 총 340척의 전투함을 획득하는 미 해군 전력 증대 방안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함대 증축 사업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계획에 한 가지 기다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미국 조선업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업 국가였지만 이제는 쇠퇴해버려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고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미국 서해안 전체에 전함을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이죠.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군함을 건조하려 해도 군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선소 개편 및 신규 조선소 건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함대를 건조할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조선소를 재건하고 신규 함대를 건조할 때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함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함 생산을 능력이 되는 믿을 만한 동맹국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최고의 군사 기술력이 투입될 군함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가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셨듯 당연히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업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이 미쳤다고 중국의 군함을 발주하지는 않겠죠.
340여 척이나 되는 물량을 전부 한국에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으로도 한국 도선업 역사상 최대의 빅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군함 연구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국 해군에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니 바로 세종대왕함 개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주변국들의 최신형 이지스함들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가장 먼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IFF 링크 16 성능 개량을 위해 일부 하드웨어 교체 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량 범위는 링크 16 장비 교체와 함내 2개 격실 및 마스트에 설치된 현재의 장비를 철거하고 신형 링크 16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링크 16은 나토의 군사 전술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전술 데이터 링크 중 하나로 현대 네트워크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대의 기함이자 네트워크전의 중심이 되는 세종대왕함의 링크 16 전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전에 최적화된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번 지휘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줄임과 동시에 함대의 통합 전투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음탄기의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통합음탄기는 대형함 수소나 예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선형 예인 소나로 구성된 복합수중 탐지체계로 KDX-3 배치 2부터 적용되어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애미미한 해군 전력을 가진 북한이기에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영해 어디에서도 북한 잠수함이 숨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KDDX에도 많은 기회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DDX는 한국의 전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한 미니 이지스라 불리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총 6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기능 이사 레이더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 공유도탄 1을 탑재하여 우리나라 해상 방공망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이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이지스함까지 만들 수 있는 해양 강구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탱그레디 교수가 언급했던 수에서 밀리지만 기술적 우위에 있는 해군이 이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통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과 기술을 통한 승리가 오늘날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며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 해군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